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뉴스들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 마지막 뉴스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초거대 AI를 공개한 LG전자와 카카오예요. 자, 초거대 AI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GPT-3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때려 박았더니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것들을 얘기하는데, LG전자에서도 투자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공개한 건 엑사1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Expert AI for Everyone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앞에 엑사라는 것은 백경을 뜻하는 접두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은 뭐가 있냐? 자,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알아듣고 컴퓨터 AI가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그래서 정글에 앉아있는 호랑이 근접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서 웃고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카툰 저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산호초와 열대어가 있는 깊은 바닷속 풍경, 이걸 검색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말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쓸모가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상한 말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더라도 그거를 말이 되게끔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호박 모양을 흉내낸 모자, 고양이 모양 티팟, 현대주택 3D 모델링, 현대주택의 스타일리시한 거실 인테리어. 다양한 자료를 때려 넣었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 생성이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꽤나 고화질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1024, 1024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개된 건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 말로써 설명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노란 스키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하약 언덕을 스키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준다는 건데, 똑같이 GPT-3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도의 스키 슬로프에서 스키어가 점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자, 각 상황마다 각 인공지능 모델이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가꾼 홈메이드 피자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GPT-3는 갈색 표면에 많은 치즈가 얹어진 피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알아보고 사람 말로 설명을 해준다. 야, 이거는 앞으로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도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옷의 패턴 같은 것들도 생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의류 브랜드 디자인에 활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국내 최대인 3,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했다고 하네요. 야, 원래 GPT-3는 1,750억 개였는데 3,000억 개. 자, 언어, 이미지, 영상까지 다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리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와 의미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아니면 우리가 말로 검색했을 때 영상의 어떤 장면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멀티모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규모인 말뭉치 6,000억 개를 엄청나게 때려 박은 거죠. 자, 그리고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 5천만 장 이상을 학습하는 건데, 사람이 일일이 이거 못하잖아요.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게 또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초당 구경 6,000조 번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급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측도 안 돼요. 이제 구경.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원어민 수준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습니다. GPT-3는 영어만 하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 자, 처음에는 LG 계열사 활용을 시작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대중들에게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잘 쓰일 곳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똑같은 걸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은 나무에 매달린 녹는 시계를 살바도르 달리 화가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냈습니다. 자, 진짜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은 AI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냐? 창작의 고통으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을 팝 아트 스타일로 그려줄 수 있냐라고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림을 연습하고 팝 아트 스타일 다 학습하고 그럴 시간은 없지만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선택해서 수정하는 역할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생성한 것들도 볼게요. 액자 안에 선글라스를 낀 고양이 강아지 그림 하니까 알아서 저렇게 합성을 해줬고요. 사막과 산 위에 놓인 에펠탑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옷이라든지 상품을 검색할 때 길거리에 도트 무늬 노란 드레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과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쇼핑 검색부터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카카오의 이 초거대 AI를 분석해 보자면은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오픈 AI의 달 2의 경량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민달리입니다. 앞에 민을 붙여가지고 자, 그리고 1400만 장의 텍스트와 이미지 세트 데이터를 학습했고요. 13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했고 구글 텐서플로우 유닛이죠. 그걸 도입해가지고 1 엑사플롭스를 뛰어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했다. 그리고 엑사원처럼 이미지에 텍스트 설명을 붙이는 건 아직 불가능한데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컴퓨터 용량 늘려가고 데이터 셋들을 계속 학습을 늘려가다 보니까 성능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민달리 모델을 이미 깃허브에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거대 AI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창작 작업은 훨씬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할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소식은 네이버에서 공개한 새로운 메타버스 솔루션 아크버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이 아크버스의 기본이 되는 기술은 얼라이크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현실과 똑같은 공간을 가상 공간 안에 구현하는 것이고요. 저렇게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 위성 사진을 통해서 현실과 똑같은 우리 서울의 모습, 일본의 모습, 미국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또 도로 환경도 똑같이 디지털 공간 안에 구현을 한다고 해요. 저런 것을 똑같이 구현하면 어디에 좋은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일단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런 실외 공간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실내 공간까지도 3D 지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아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또 곳곳에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통신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5G로. 그러면은 저런 로봇에 고성능 칩이 없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도 5G 통신을 이용해서 도로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내 쇼핑을 할 때도 공간 정보가 있다 보니까 AR 지도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크버스예요. 넓게는 앞으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에까지 이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얼라이크로 디지털 트윈 만들고 클라우드상 아크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5G로 보내줘가지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뭐 헤드셋 그런 데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아크버스예요. 자, 네이버레스가 지난 5년간 집중해온 기술을 융합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페토는 네이버 Z라는 자회사에서 하는 거고 아크버스는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기술들은 시범적으로 네이버 제2사옥에서 우선적으로 이 생태계가 구현이 된다고 해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에서 또 얼라이크로 도시 고정밀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려면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진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이버의 두 서비스 제페토와 아크버스를 비교해 볼게요. 제페토는 아바타를 이용한 디지털 가상 생활이고요. 아크버스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페토는 청소년이 주 타겟인 서비스였다고 한다면은 저 아크버스는 놀이적인 서비스보다는 기술적인 솔루션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제페토는 로블록스와 유사한 서비스, 좀 게임의 요소가 강하죠. 반면에 아크버스는 뭐랑 비슷하냐? 엔비디아사의 옴니버스와 비슷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윈 기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도 연결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중에는 뭐 이 제페토와 아크버스 기술이 또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이 될 수도 있어요.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제페토의 공간을 구현할 수도 있고 제페토 안에서 로봇을 움직이면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의 발전으로 미래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증강현실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더욱 안정적인 자율주행도 가능해지고 실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게임 메타버스 생활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내년에 드디어 레벨 3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전에 공개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기술이고 핸들에 버튼이 붙어 있거든요. 저걸 누르면 레벨 3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활성화되면 저렇게 빛이 나고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나 정체 상황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동이 가능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는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 제어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라이다가 저렇게 탑재가 되고요. 뒤에는 GPS 안테나 그리고 또 레어 카메라까지 달려가지고 뒤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고요. 안에는 또 마이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응급차가 삐용삐용 하고 오면은 그 소리를 감지해서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하라고 운전을 사람한테 넘긴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이 바로 드라이브 파일럿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독일 정부가 이걸 승인을 해준 겁니다. 레벨 3 인증을 해준 거예요, 벤츠한테. 그래서 자율주행 사고 시에는 책임이 이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뭐 테슬라나 각종 레벨 2 같은 경우에 핸들에 손을 꼭 쥐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당신 책임이라는 것을 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손을 완전히 떼고 시선을 분산해도 됩니다라고 해주면은 그 기간 안에 벌어진 사고는 이제 시스템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제조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자, 이미 독일은 2017년부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합법화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벤츠 S클래스라든지 전기차 중에 고급 모델이에요. EQS 모델에서 옵션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더 센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훨씬 비싸지겠죠. 자, 그리고 또 독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스템 제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레벨 3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승인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손 떼고 고속도로 다니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죠. 제가 올해 3월에 보여드렸습니다. 혼다에서 100대 한정으로 레벨 3 자동차를 최초로 출시했어요. 근데 이거는 100대 한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살 수도 없는 거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그리고 정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완전히 손을 놓고 저렇게 영상까지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슬라와 비교를 한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댓글이 진짜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저게 레벨 3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테슬라는 뭐냐? 이러면서 테슬라 기술을 높게 평가하시고 일본의 혼다 기술을 낮게 평가하셨는데 제가 저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거든요. 앞으로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서 레벨 3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혼다가 내놓은 기술과 큰 차이점은 없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3로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속도는 60km 정도가 한계입니다. 법정으로 그것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테슬라로 비교하면 너무 애매해요. 테슬라는 정말로 시내라든지 골목길, 고속도로까지 모든 상황에서 거의 자율주행이 되는 느낌이지만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라이더 시스템 구축하고 HD맵 때려 넣고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정체 상황에서 시속 60km 미만 상황에서만 완전히 손떼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레벨 3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년에 뭐 현대에서도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라도 나와주는 게 상당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저도 테슬라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레벨 3의 대중화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 주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반에 좀 비싸겠죠? 자, 다음 소식이에요. 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간을 닮은 로봇과 애니메이션을 닮은 로봇. 일단 이거는 제가 언론사에서 다 본 것 같습니다.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선보인 아메카라는 로봇. 표정이 너무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 다 저거를 소개해 줬는데 일단 걷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본 로봇 중에서도 표정이 제일 사람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 언캐니 밸리를 완전히 빠져나온 것 같지는 않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형태로 저런 로봇을 제작했는데 마시로 프로젝트라는 거고, 저건 큰딸 마시로, 얘는 둘째 치로, 세 자매예요. 뒤에 보여드릴 치아까지. 저게 큰딸 마시로인데 2018년생, 키는 145cm라고 하고요. 오른손을 잡고 있잖아요. 왜냐면 저 오른손에는 히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잡으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 재밌죠? 저게 마지막 흑발이 치아까지 해서 저 세 자매를 만들었는데, 요걸 왜 만들었는지 참 웃겨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언캐니 밸리가 발동이 되는 것이 위에 센서라든지 3D 카메라, 치마를 들쳤을 때 저런 모습들, 저거 보면은 일단 친밀하게 느껴졌던 기분이 확 달아나겠죠. 언캐니 밸리를 깊숙하게 빠지게 될 거예요. 자, 마시로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성 풍부한 메이드 로봇들이 식사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메이드 카페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와, 일본 역시 매니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무릎 베개 모드예요. 지금 보시는 건. 야, 이런 로봇들이 여러분들 응대해주는 로봇 메이드 카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실래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꽤나 흥미로운 로봇들을 보여드렸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과연 미래 사랑받을 로봇의 조건은 무엇일까? 언캐니 밸리에 빠지지 않고. 자, 그래서 전에 제가 기괴한 로봇 8개를 보여드렸고,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도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컨텐츠 찾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전에도 소개해드린 아포키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이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뮤직비디오가 좋아요. 자, 일단 아포키 채널 지금 구독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노래는 Shut Up Kiss Me라는 거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단 12월 16일에 발매가 됐고, 야, 뮤직비디오가 이제 실제 가수가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제작이 되네요. 또 재미난 점, 피처링은 또 실제 사람이요. 릴 체리라는 사람이 실제 사람과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저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와, 너무 환상적이다. 그래서 실제 가수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저런 디지털 휴먼, 디지털 토끼라고 해야 되나? 저 아포키가 해주고 있다는 거. 참 인공인간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싱글 나왔을 때는 실제 가수들이 출연하는 릴레이 댄스라든지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조회수가 185만 회, 40만 회를 찍고 있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활약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포키라는 캐릭터 참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언캐니 밸리 이건 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휴먼 중에 로지가 제일 유명한데, 저는 원소스 멀티 유즈, 곳곳에 잘 활용될 만한 캐릭터는 오히려 저런 토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덜 닮은 형태의 저런 것들이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어디에 인물로 붙인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인공인간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처럼 아포키가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로지는 기사 댓글 볼 때마다 늘 달리는 게 저게 뭐냐, 매력 없다, 광고 좀 그만해라,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디지털 휴먼 가수의 인기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정말 1998년 아담 때는 사람의 인기를 뛰어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배달 로봇 소식이에요.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배달 로봇 딜리가 이제 가게에서부터 여러분들 현관문까지 도어 투 도어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출입구까지.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식당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거고요. 아파트 1천여 세대에 그래서 각각의 QR코드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걸 인식해서 딱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봇이 세대의 위치와 동호수를 인식해서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서 이동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려면은 제휴를 많이 맺어야 돼요. 일단 출입구부터 해가지고 HDC 랩스 홈 IoT 서버와 연동해가지고 공동 현관을 얘가 알아서 열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는 없으니까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또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게 또 시스템으로 통신이 되어서 식당부터 여러분들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앞에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앱으로 알림이 오니까 그걸 보고서 나가가지고 로봇 열고 꺼내 오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광교 엘리웨이에서 주상복합이라서 이게 처음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원래 예전에도 시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받아왔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이제 성공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참 편리하게는 하겠다. 근데 라이더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통신 오류가 생기면은 내가 과연 이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 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보 전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어요. 다음 소식은 초경량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는 중국의 오포 소식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안경 테를 쓰시고 그 위에 스마트 글래스를 한쪽에 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보이는 방식은 아니고 한쪽에서 흑백에처럼 디스플레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 그 스크립트도 보실 수 있으시고 실시간 통번역 기능도 된다고 해요. 그 자전거를 탈 때나 저렇게 방향 표시를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가 약 30g 정도의 초경량이니까 찼을 때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음성 제어를 할 수도 있고 머리 움직임, 제스처까지 등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저게 이제 미니 프로젝터로 영상을 쏘는 거잖아요. 너무 조그매요. 커피콘 크기이다 보니까 완전히 풀 HD 뭐 그런 급으로 컬러로 되는 건 아니고 보신 것처럼 한 가지 색상으로 초록색으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좋은 점은 실내나 실외에서 착용해도 밝고 선명한 콘텐츠가 전달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봐야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저도 나오면 한번 써볼 의향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올해 9월에 저런 샤오미에서도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방식이죠. 저것도 흑백이고 한쪽에만 상이 맺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샤오미는 출시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포에서는 내년에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 한쪽에만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펼쳐지진 않을지. 구글 글래스의 맹점이었어요. 정보를 보려면 한쪽 눈으로 가가지고 사팔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쪽에만 보이는 게 괜찮을지는 또 진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스마트 글래스 쓸모 있을까요? 일단 기능을 최소한으로 한정 짓기는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쓸모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회 관련 소식이요. 자, 통계청에서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자, 퀴즈로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누구일까요? 10대, 20대, 30대, 50대, 40대, 50대, 70대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20대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학업이라든지 직장을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볼 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50대 이상을 합치게 되면은 그 수치가 무려 49.3%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는 여성은 30대에서 60대까지는 혼자 사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적죠. 근데 60세 이상이 되면은 남성보다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장수를 남자보다 한 6년 정도 더 사시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자,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남성이 여성의 거의 2배나 된다는 거. 아니, 머릿수가 그 정도 차이 나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남성들은 많은데 혼자 사는 여성들은 그거의 절반이다. 참 애매하네요.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연령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1인 가구 누가 제일 많냐? 30대 이하는 세종, 대전, 서울 지역이 많고 40, 50대는 제주, 울산, 인천, 60대 이상은 전남, 경북, 전북. 자, 그러니까 고령화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은 앞으로 굉장히 큰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이유 1위도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그래프 표를 보시면서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서비스나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위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2위 배우자의 사망, 3위는 혼자 살고 싶어서, 4위는 본인의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업과 직장이 제일 많고요. 3위가 근데 퍼센테이지가 제일 의미 있죠. 혼자 살고 싶어서가 16%나 된다는 거. 자, 이게 연령대별로 상당히 또 달라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이란 이유가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10대, 20대 때 급증을 하고 30대 때 좀 줄어들다가 40대 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40대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인 가구 사유. 혼자 살고 싶어서가 40대일 때 제일 늘어나게 됩니다. 40대 분들이 혼자 사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다른 결과도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혼이 제일 늘어나는 것은 50대부터.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60대가 되면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됐다라는 의견이 늘어나게 되더니 70대 이상이 되면은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B에서 1인 가구 보고서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혼자 사는 게 편해서라는 이유가 제일 높은데 이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마찬가지로 40대였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느끼는 불편 1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1위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민은 역시나 식사라는 거. 자, 그리고 2위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 야, 이런 건 AI 스피커나 그런 게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그런 것들도. 자, 3위는 가사 등을 하기 어렵다. 4위는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5위는 고립되어 있어서 외롭다. 이런 겁니다. 자,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급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60대 이상일 때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나 투자나 창업이나 그런 거 하실 때 1인 가구 시대에 필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영감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접근하실 때도 아무래도 연령대, 성별, 지역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기저귀는 이제 앞으로 성인들이 입는 것으로 바뀌지 않나 라는 소식입니다. 자, 고령화 관련 소식인데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중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4년 뒤에 성인용 기저귀가 유아용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것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도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앞으로 기저귀 판매하시는 분들은 타겟 자체를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이 있어서 전달드렸었죠. 일본의 인테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일본도 이미 영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더라. 그래서 성인들이 기저귀 입는 게 창피하지 않다라는 이런 패션쇼까지 열리기도 합니다. 소비의 타겟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한중일 세 나라만 보더라도 고령 시장이 앞으로는 주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1년 12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소식들,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 많으셨죠? 자, 그러면 내년에도 저는 아주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